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오늘 오후 3시 26분경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시천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돼 산림당국이 오후 6시 40분 산불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열린 토론 방송하면서 재난방송 속보가 나오는 대로 반영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격주 금요일마다 정치가의 소식통들이 전하는 국회 안팎의 소식, 정치가 중계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을 먼저 선고하기로 하면서 정치권의 표정과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야당 주도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서 전국이 다시 혼돈 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를 맞는 여야 내부의 분위기와 대응, 정치가 중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정치가 중계에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자리해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이성택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자리하셨고요. 안녕하십니까. 곽우신 오마이뉴스 정치부 기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자님. 예.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만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에 그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 네. 침해다. 이렇게 저기 그 위법이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후로 3주 넘게 이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이유고 탄핵 소추 사유고요. 또 다른 사유로는 이제 12.3 비상계엄 당시에 이제 그 윤 대통령한테 문건을 받았다. 그런 점에서 내란 공범 혐의가 있다. 뭐 그리고 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것들. 마은혁 마용주입니다. 마용주. 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하지 네. 않은 것, 그리고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것,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중대하게 헌법과 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탄핵이 돼야 된다. 이렇게 탄핵 소추했습니다. 네. 곽우신 기자, 네. 그동안 이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임명 선고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임명해야 된다고는 얘기했지만 이렇게까지 이 탄핵으로 가지는 않았거든요. 이렇게 시도를 하게 되는 배경이 다음 주 24일입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지정된 이유, 좀 마음이 급해졌다는 이유가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결단은 내리지 않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몇 번의 사실은 마 후보자 임명을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압박을 최대한 하면서 여러 카드를 써봤지만 먹히지 않았고, 그래서 지난 19일 심야 의총에서 상당한 격론 끝에 원내 지도부에게 이 결정을 일임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네. 그래서 원내 지도부도 이제 추가적인 회의도 하고 해서 다음 날 오전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절차를 개시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오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이 지정이 되어 버린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칼을 일단 뽑았는데 이걸로 무엇을 베기도 전에
뭔가 지금 이 모양새가 약간 우스워진 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칼집에 넣어도 이상하고 뭔가를 썰기도 이상한 상황이라서 결국 이렇게 됐으면은 어떤 식으로 하든 정치적으로 좀 피해를 입는다고 한다면 그래도 원칙대로 하는 게 무엇인가 민주당이 계속 얘기해 왔던 거는 만약 후보자 임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중대한 소지라고 네.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야당끼리 연합을 해가지고 실제로 표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하자라고 지금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여기에 동의를 했다라고 기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후에 의장실에서는 우원식 의장이 경청은 했지만 지금 당장의 탄핵에 동의한다고 밝힌 적은 없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도 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정을 해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지는데 그럴 가능성 또 본회의에 올라간다면 언제쯤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원식 의장이 이 상정을 하지 않고 거부할 가능성도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한덕수 총리에 관련된 선고일이 다음 주 월요일로 잡혀 있는데 기각이 만약에 되어서 직무를 복귀하게 된다면은 최상목 대행을 대행으로서 더 이상 탄핵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보고를 하고 나서 24시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되는데 이 표결이 과연 정치적 함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어서 예. 우원식 의장의 결단이 일단 중요하고요. 한다고 하게 되면 결국 다음 주 중후반부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조금 어느 시기로 잡기가 모호한 상황이긴 합니다. 대체로 박 교수님 중도는 좀 납득이 잘 안 된다. 여론도 썩 좋지 않을 테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 선고에 따라서 일종의 헛스윙이 될 수도 있다라는 지적. 또 하나 이제 김부겸 전 총리 민주당 식구죠. 신중한 결정을 못한 데 대해서 좀 유감이 표명됐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게요. 이제 이게 적절한 선택이냐에 대한 아마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우리 곽 기자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일단 우원식 의장이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걸 상정하느냐 상정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월요일 이후에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법 슈퍼위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하루씩 건너가면서 빅 이벤트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면 그 여론의 관심에서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정치적 실익도 없고 또 결국 강경론이 이제 힘을 얻은 셈이 된 건데 이게 이제 다른 정치적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절박해졌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역해석의 가능성을 두는 것 때문에 물론 전부 뇌피셜이고 이게 이제 어떤 명확한 근거를 갖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하는 말씀이십니까? 연결이 될 네.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 이제 한덕수 대행의 그 심판 선고가 심판 내용이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는 지금 여권에서 주로 기대하는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과도 연계될 가능성 때문에 상당히 주목이 좀 높아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네. 되는데요. 일단은 그 줄탄핵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주당이 좀 조바심 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일단 다음 주가 또는 다음 주 이후가 될런지도 모르기 때문에 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부담을 안는 선택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수 대표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선고를 결과를 지켜보고 난 이후에 발의를 해도 늦지 않았다라는 분석과 지적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민주당의 상황이 아까 곽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하겠다고 평소에 칼은 휘둘러 놨는데 이제 칼을 뽑았는데 다시 또 넣기는 좀 애매하니까는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만약에 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를 압박을 해서 마은혁을 임명한 게 과연 민주당에게 득인가 봤을 때 그렇진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마은혁 재판관이 이번에 임명이 되고 만에 하나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뭐 이 탄핵 심판에서 마은혁 이 재판관을 포함하게 될
경우에는 또 뭐 변론도 제기해야 되고 또 그만큼 탄핵 어떤 심판 일정이 늦춰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공직선거법 2심도 이렇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사실은 민주당에게 실익은 없는 상황이 아닌가. 다만 이제 그동안 이 문제를 놓고서 이제 이 민주당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판해 오기도 했던 만큼 그냥 뭐라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과장된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 교수님. 네. 또 하나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상당히 이제 정치적인 이슈들이 많습니다. 민주당의 움직임이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가 지연되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또 분석도 나오는데 방금 전에 박 교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윤 대통령 선고보다 헌재가 앞서서 한 총리의 선고를 결정한 배경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설명이나 그 해석이나 분석들이 난무하는 상황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에 대한 것보다 앞서 있는 게 어떤 연결이 되느냐 또 연결이 되지 않느냐 또 각각 다른 거다 뭐 연계돼 있는 거다라는 뭐 각종 이 다양한 그 분석들이 난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 지금 이 어떤 분석이나 예상도 사실은 전부 이 근거가 빈약하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히 해둬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 한덕수 대행에 대한 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보다 앞서 하는 것이 이게 어떤 일관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 전혀 별개로 본 것인지 또는 이제 이거 전국 안정 등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인지 법적 그 원칙에 따른 판단인지 등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워낙 다양한 이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라고 지금 단언하기는 어렵고 대부분 뇌피셜적인 예상에 불과할 네.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협의는 평의를 통해서 헌법재판소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고를 하게 되는 것인데 곽 기자, 네.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선고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선고가 먼저 되는 것에 대해서 여야 반응 같은가요, 다른가요? 완전히 다르죠, 당연히. 여당은 환영의 입장을 곧바로 밝혔습니다. 사실 여당에서 계속 이야기해 왔던 게 아니 한덕수 총리는 변론도 한 번 반에 끝났고 쟁점이 복잡한 것도 아닌데 왜 윤석열 대통령 선고보다 늦어져야 되느냐, 빨리 해줘야 된다라고 계속 요구를 해 왔었던 거고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의 선고일이 잡히자마자 바로 이제 기각 혹은 각하가 날 것이라 크게 기대를 하면서 좀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제 기각이나 각하가 된다고 한다면 최상목 대행이 이제 권한대행장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러면 최대행이 대행으로서 임명했던 두 후보자에 대한 지위도 무효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기대를 일각에서 품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뭐 법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잠깐만요. 네.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말씀은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것도 불성립된다 이 말씀인가요? 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최상목 대행이 그렇게 따지면은 거부권을 쓴 것도 다 무효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위가 늘지 않겠지만 다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선고도 자연스럽게 기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탄핵과 관련된 비상계엄 관련된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있고 야당은 표정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선거가 계속 밀리는 한덕수 총리가 먼저 나온다? 그러면 혹시 하는 이제 물음표가 띄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더 위중하고 긴급한 사안을 먼저 해야 되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를 늦추느냐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일치된 의견은 아닌 게 네. 대표적으로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있다. 안개가 걷히고 있다라면서 한덕수 총리 선거가 먼저 나오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승택 기자, 이 예. 한덕수 국무총리 헌법 탄핵 심판 쟁점 뭡니까? 크게 이제 절차적 부분, 그 내용적 부분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절차적으로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죠. 당시에 소추당할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총리를 그 탄핵 소추를 하려면은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기 위해 필요한 200석이 필요하느냐, 아니면은
나머지 국무위원들을 탄핵 소추할 때 필요한 151석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쟁점이 있는데요. 그때 탄핵 소추는 151석 기준으로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게 되면은 기각이 아니라 각하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적 쟁점에 대해서는 굳이 판단을 안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200석이냐 150석이냐 이 문제를 넘어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151석이 맞다고 넘어갔을 때 이제 내용적 쟁점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내용적 쟁점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12월 3일 그 개엄 당일에 한덕수 총리가 이제 국무회의를 이제 소집을 했거든요. 국무회의 네. 소집을 하는 과정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 내란 행위를 결과적으로는 자락을 깔아준 거 아니냐. 그 어쨌든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공모 혐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같이 공모한 거 아니냐 알면서도 위법성을 알면서도 이런 그런 혐의가 하나 있고요. 또 이제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후에 그 조한창 이제 그 정계선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는데 그 전에 한덕수 총리는 거기다가 이제 그 마은혁 후보자까지 포함해서 3명에 대한 임명을 계속 거부했었거든요. 그게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내란 상설 특검 임명을 회피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최혜병 특검, 뭐 거부권 행사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쟁점은 아무래도 내란 행위 공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여부가 들어갈 것 같고 또 이제 임명 거부 관련해서도 지난달 27일에 헌법재판소가 그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게 과연 위법하지만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인지 이런 판단들이 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동수 대표는 24일 네. 선고 결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기각될 것 같은 게요. 왜냐하면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유가 주로 보면은 뭐 헌법재판관이라든지 아니면 상설특검 이런 분들이 임명을 회피하고 있다. 혹은 이제 뭐 윤석열 부부 특검법 같이 민주당이 올린 법안들 법안들 거부권 행사한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가 볼 때 과연 이것들이 뭐 헌법과 이 법률에 뭐 위배 소지가 있는가 뭐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국무총리직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인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유 중에 뭐 내란죄 공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 그동안 이제 나온 것들을 보면은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뭐 김용현 전 장관 같은 분처럼 그냥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뭐 이렇게 같이 준비를 했느냐 그런 지금 정황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나온 상황 있잖아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의 이 탄핵 심판은 기각으로 끝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주변에 이 법학하시는 분들한테 좀 여쭤보니까 이 같은 학회 안에서도 의견이 갈린대요. 네. 지금 윤 대통령 건도 그렇고 이 한덕수 총리 건도 그렇고 근데 상대적으로 윤 대통령 건에 대한 의견이 좀 더 갈리는 듯하고 그래서 형사법 전공하시는 분하고 형사소송법 전공하시는 분하고도 또 의견이 갈린다는 거고 같은 분야 안에서도 아주 그 뚜렷하게 이 의견이 갈린다는 표현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조차도 판단이 엇갈린다라고 하는 거는 이 문제가 갖는 대단히 복합적이고 이중적이고 삼중적인 그런 그 성격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저는 한덕수 대행의 경우에는 그 150석, 200석 이 부분이 전 가장 상식적인 수준에 부합하는 문제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전문가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냐하면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그 역할에 대한 문제를 삼는 것인지 총리로서의 역할에 대한 문제를 삼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근데 우리에서 또 200석이 문제가 되는 건 결국 국민의힘 일부가 이탈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함의 때문에 그런 그 부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상식적으로 보면 이거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행동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준한 기준에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직 발의만 안 되고 보고도 안 됐고 언제 투표할지 모르는 최상목 대행에 대한 것도 결국 200석 기준이 원칙적이지 않겠나. 뭐 아직 거기까지는 뭐 논란이나 논의나 대상이 아니긴 합니다만은 또 다음 주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에 따라서는 아마 최상목 대행 건은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고 그냥 그 사라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박 교수님 말씀대로 절차가 문제가 되면 기각이 아니라 각하입니다. 그래서 더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곤혹스러워질 수 있는데 강우신 기자. 네. 지금 이 29명의 이 탄핵 근데 이제 최상목 권한 대행까지 이제 탄핵되면 30명이 됩니다. 30명이 되는데
자, 계속 이제 이 탄핵이 이 선고가 기각이 나오면서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방금 전에 이제 두 분 말씀 들어보면은 기각이든 각하든 다시 자리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부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정치적인 부담이 생기는 것은 이제 기본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결과보다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은 정족수 어떻게 보는 게 맞았던 거냐. 그래서 기각이냐 각하냐 이것도 좀 구분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탄핵 심판 혐의와 연결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일정 정도 판단이 들어갈 텐데 설사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총리의 이 소위 죄라고 하는 거가 중대한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그러면은 확실하게 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기대와 희망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결론만 놓고 기각이나 각하면 민주당이 불리한 거 아니냐 이건 조금 섣부른 예단이고 실제로 헌재가 판단하는 판결문의 심판에 뭐라고 이것 내용들을 적시할 것인가 이게 결국 정치적인 유불리를 가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유성대 기자. 예. 아까 이제 이 한덕수 국무총리 관련해서 이제 절차 이 정족수는 각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용으로 들어가서 국무회의 이것을 이제 소집한 부분 이 부분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의 결과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바라보는 여야의 뭐 입장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곽 기자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준 것처럼 실제로 이제 그 여러 혐의 중에 내란 동조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란 그 뭐 계엄이 불법이었는지 위법이었는지 내란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게 판단이 돼야지만 여기 동조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민주당 쪽에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을 잘 봤을 때 12.3 계엄 관련해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한 이후에 헌법재판소와 소통 과정을 거쳐서 민주당에서는 그 내란죄 부분을 철회를 했거든요. 사실관계는 뭐 그대로 두지만 굳이 우리가 여기 형법적인 문제인 내란죄를 헌법재판에 다투지 않겠다라고 해서 철회했던 부분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 부분을 그 가장 중대한 사유 중에 하나였던 내란죄를 철회를 했기 때문에 그 기존에 했던 탄핵 소추의 효과성도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가 생기고 내란이 각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과연 그 내란죄 철회했던 부분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국무회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24일 월요일 이 선고의 판결문 내용으로 나오면 그건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나저나 박 교수님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선고 일정이 늦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빨리 선고해서 결정하라라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서는데 어떤 배경으로 보시는지요? 사실 이건 정보가 뭐 거의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건데 저는 한 가지 좀 의아스러운 거는 대부분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지 뭐 빠를 거다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늦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는 기준이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러워요. 굳이 기준이 있다면 노무현 박근혜 사례 때의 그건데 이게 뭐 두 개 갖고서 뭐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뭐 혼란상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갈등 양상을 좀 가능한 빨리 좀 어떻게든 해소하자 좀 진정시키자라는 의미에서는 늦어지고 있다는 표현이 맞지만 헌재가 서둘러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거고. 그런데 그런 이유가 나오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최우선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그런 주장이 이유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우선이라는 아마 그 단어에 대한 해석도 네. 뭐 각각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헌재가 그러니까 결국 양론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결론 났는데 여러 가지 정무적 정치적 고려 때문에 뭐 시간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 경론을 벌이고 있다는 그 사이 어딘가쯤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확실한 건 이번에 한덕수 대행권을 보니까 선고 기일을 아마 공지를 할
원래 안 한다는 그 언급도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한덕수 대행 사례를 보면 결국 지금 다음 주 중에 또는 주 후반으로 가장 많이 예상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 논란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도 좀 억울할 것 같은 게 사실 헌법재판소는 언제 하겠다라는 언질조차 준 적이 없잖아요. 근데 다들 보면은 전례에 비춰봤을 때 보통 뭐 변론이 종결되고 한 2주 정도 소요되고 금요일이더라 해서 14일로 다 기대를 본인들이 해놓고서는 헌법재판소가 그때 안 내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왜 이렇게 늦냐 지금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전례 이전 사례들 그냥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는 좀 다르다고 보는 게 그때는 이제 이분들에 대한 탄핵 사건만 이제 헌재가 심판을 했었다면은 지금은 워낙 이제 이 탄핵 올라간 이 사건들도 굉장히 많고 또 권한쟁의 심판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헌재가 다른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더군다나 지금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면서 헌법재판소를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탄핵 심판과 같이 이제 좀 어떤 빈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용어 하나하나 굉장히 좀 신경 써서 이제 결정문을 작성해야 되는 과정이 아닌가. 헌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속도전으로 하기보다는 굉장히 이제 그 반발하는 측에 트집 잡히지 않기 위해서 신중한 결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렇게 이제 왜 헌재 2주 만에 안 내냐, 왜 이번 주는 안 내냐 하는 거는 저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가구식이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 들끓고 있는 이유는 정치권도 그렇고 지지층도 그렇고 다음 주를 한번 볼게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 26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윤석열 대통령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 후반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역대급으로 긴장되는 한 주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그렇게 될 거라는 예측이 좀 많긴 한데 저희가 지금까지 예측이 많이 틀렸기 때문에 그 예측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계속 보았던 거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온다면 설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먼저 부각하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데미지나 여파가 덜하다. 그렇게 대선을 치른다고 하면은 조금 우리가 해볼 만한 구도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적인 섞인 회로가 있는 거고,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보다 늦게 나와야 설사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의 검찰 정권이 만들어낸 잘못된 판결과 기소였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좀 억울한 순교자 프레임을 끌고 갈 수 있는 건데, 순서가 바뀌게 되면은 그 프레임을 짜기 좀 모호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순서를 바꾸고 싶었던 게 있거든요. 사실은 양당이 모두 다분히 정무적인 이유로 얘기를 해왔던 거라서 네. 지금도 모두 희망 섞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성택 기자, 근데 공교롭게도 예.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를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먼저 하는 걸로 됐습니다. 또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 선고보다 윤석열 대통령 선고를 나중에 해야 된다. 그것도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 친윤 중심의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주장이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되는데요. 예. 어떻게 보시는지? 맞습니다. 그 실제로 그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이제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내가 입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재명 대표 선고보다 더 이후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발화의 시점이 그 어저께보다 더 이전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그 한덕수 총리 그 선고 일자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맞아떨어져가는 분위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 알고 있나 이렇게 뭐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치권이 뭐 비단 윤상현 의원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모두 아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탄핵 방향성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 그 실제로 그 지도부를 접해 보면은 굉장히 그 정보에 우리도 목말라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정도로 실제로 이렇게 실제 내부에 아주 기밀 정보가 유출이 돼가지고 얘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분위기가 점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길어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렇게 확실치가 않고 논쟁의 여지가 있구나, 인용인지 기각인지 알 수 없는 쪽이다.
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탄핵될 것이다라는 분위기에서 점점 이제 조금 더 흐려지는 분위기 때문에 중진 의원 그리고 친윤계 의원들을 좀 힘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더 강도 높은 투쟁을 하자. 우리도 민주당처럼 뭐 단식을 하든 삼부일배를 하든 조금 더 눈에 띄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덩달아서 힘을 받고 있고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이긴 한데 국회의원 총사퇴를 해가지고 국회를 해산시키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뭐 물리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동수 대표한테 궁금한 게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 달라지는 상황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이전에는 좀 비판하던 목소리 수위가 상당히 높았는데 좀 잦아들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로 들어간 데에 일절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안 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목소리를 내서 사실 득을 본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잖아요. 오히려 이제 헌법재판 탄핵 심판이 임박한 상황에서 당 차원에서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저는 괘씸죄로 더 작용할 여지가 크지 않나.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국민의힘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 측도 인지하고 지금 적당히 이제 속도 조절, 뭐 이렇게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도 지금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또 굳이 이제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냥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큰 결정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도 일종의 자체 몸조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데 자, 또 다른 몸조심 발언이 있습니다. 이승택 기자. 예. 이재명 대표가 어디에서 이런 몸조심 발언이 나왔는지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그 이제 공식 회의석상이었죠. 그저께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공개석상 모두 발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후보자에 대해서 헌재가 임명하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임명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했던 워딩을 정확히 읽어드리면은 국민 누구든지 현행범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취지냐면은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현행범 눈앞에서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에는 경찰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헌법 과 법률을 어기고 있는 현행범이기 때문에 누구든 체포를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칫하면은 자경단 같이 이렇게 그 시민들이 직접 나와가지고 최상목 권한대행을 잡으러 다니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고 나중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시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발언이다 이런 발언이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특히 이제 그 강성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좋은 소재로 활용을 하면서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뜻하는 개딸을 선동해서 테러를 사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뭐 조폭이라고 표현하는 표현도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친명계 중진으로 꼽히는 정성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발언이 좀 과격했던 건 맞는데 국민의 분노를 대신 표현해 준 것으로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박 교수님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뭐 중도 보수도 표방한 상당히 중도 외연 확장, 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직접적인 압박은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에 좀 이런 발언 또 행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돌출성으로 보여지는 대목이고 또 그 몸조심 발언도 원래 원고에는 없었다고 하는 후문이 있던데 예. 그리고 대부분 모두 발언하고 대표가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다른 최고위원들이 발언하는 순서인데 마지막 발언을 또 이 대표가 그게 맞아요? 그 다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그 격앙돼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거고 원래 하려던 발언이 아니었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까 우리 사회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어떤 분위기 어떤 불안감 조바심을 반영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걸로도 해석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원내 지도부에 위임키로 했습니다마는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이제 발의하기로 이어진 게 된 거고 네. 그러면서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과연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랄까 어떤 그걸 좀 더 강화시키는 모습으로 자꾸 이게 그 강조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중도 확장의 노력들이 이 결국 분식회계 식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비판에 좀 자유롭지 못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가우신 기자 어느 발언이 네. 먼저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암살 위협에 대해서 뭐 자작극이라는 발언을 냈나요? 또 안철수 의원은 SNS에 목 긁힌 듯 지난해 1월달에 있었던 가덕도에서의 이재명 대표의 이 피섭 테러를 당한 것에 대해서 좀 상당히 이 가볍게 그런 또 표현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자극이 됐고 그것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 탄핵 소추 발의로 이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사실은 양당이 모두 상당히 감정적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그만큼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는데 문제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거기 뒤에 몸조심하라라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이게 확 불거지게 된 거고요. 안철수 의원의 발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AI 토론회와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제안을 한 게 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AI 토론하자고 했고 안철수 의원이 그럼 나랑 하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유발 하라리 교수하고 AI 관련 대담회를 잡는다고 하니까 나랑 먼저 하기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그 유발 하라리 교수하고 먼저 하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사실 그거는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네. 굳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피습당한 사건을 목 긁힌 정도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굳이 의사 출신 의원이 이렇게 논란을 만들어내고 또 사실 이런 정치인들이 또 말로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말을 도를 넘게 되면 지적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는 안철수 의원도 이거 뭐 내가 왜 사과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러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몸조심 발언에 굳이 사과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뭔가 정치가 그전까지는 그래도 뭔가 상호 뭔가 암묵적인 룰과 규율 같은 게 있었는데 더 이상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선 넘는 발언하고 지지층이 환호해주고 좋아해주니까 그럼 난 사과로 넘어갈게. 이게 점점 고착화되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소위 말하는 내란 논란이 있은 후에 정치 문화 자체가 굉장히 악화되고 퇴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동수 대표님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지금 지지자 중에서는 사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야당 의원입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인가요? 계란 세례를 당하기도 하고 또 이재정 의원도 지금 폭력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이 폭력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의 선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도 나오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이 지지층도 굉장히 지금 극단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 정당 정치인에 대해서 뭐 계란도 던지고 허벅지도 발로 차고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게 결국에 책임은 정치권에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강성 지지층들을 독려하는 모습 많이 보여줬었고, 또 지난 1월달에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에도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도 이제 이들을 뭐 단순히 폭도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비호하는 이런 메시지를 많이 보여줬잖아요. 네. 저는 이런 이 메시지와 행동들이 쌓이면서 지지층으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이제 이들이 좀 우리 얘기를 들어주는구나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은 정치권이 나서서 지금 이들을 자중시키고 좀 중재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치권마저도 방금 전에 여기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뭐 몸조심하라든지 이런 서로 이제 날선 비판들을 쏟아내고 있다 보니까는 거기에 또 지지층이 더 이제 광분해가지고 이런 극단적인 행동들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 교수님은요? 글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뭐 거의 최고조를 향해 가는 거고, 그래서 헌재의 심판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나오는 평가가 이런 그 이번 주가 마지막 집회여야 되는데 계속 그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데 대한 불안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뭐 원칙적으로야 정치권이 이런 갈등과 분열상을 그 좀 진정시키고 해소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뭐 릴레이 농성의 도보 행진의 단식의 어떻게 보면 제일 앞에 지금 서 있는 건데, 정치적으로는 당연한 선택이지만 과연 이게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거는 네. 뭐 지금은 그거를 뭐 누가 얘기를 해도 뭐 이게
그 뭐 주목받을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는 게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정보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6시 40분 산불 3단계가 발령된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는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7시 59분 현재 해가 지면서 헬기는 철수했고 진화대원들이 산속에서 불이 옮겨 붙는 걸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 마을 160명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고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산불 3단계는 예상되는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 이상이며 평균 풍속 초속 11m 이상의 강풍 속에 대형 산불로 확산돼 이틀 내에 지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때 산림청장이 발령합니다.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면 가스, 기름통, 장작 등은 치운 뒤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KBS 열린 토론 참여 안내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가 소식통들이 분석하는 국회 안팎의 소식 정치가 중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박명호 동국대 교수, 이성택 한국일보 기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곽 기자, 네.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줄곧 또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선고가 늦어질수록 여당이 유리하다는 판단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이 선고와 관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 지금 공직선거법 관련 선고 2심이 26일로 되어 있는데 선거법에 대한 재판은 원칙상 633 원칙이 있죠. 1심에 6개월, 2심에 3개월, 3심에 역시 3개월입니다.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한다면 3월 26일 이후 3개월이니까 그러면은 6월 26일 전에 대법원에서 선고가 나와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피선거권 박탈령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게 돼서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10일 이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를 이제 공포를 해야겠죠. 그러고 나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최대 합해보면 70일이라는 시간이 나오죠. 자, 70일과 3개월 이 시간 싸움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대선 날짜, 선거 날짜보다 먼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은 지금 야권 제1야당의 대표이자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가 출마를 아예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런 공석인 상황에서 혼란스러운 민주당을 상대로 국민의힘이 정권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이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게 나오길 바라고 있는 거죠. 네, 이성택 기자 이 점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워낙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재판부 사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선고일이 확정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인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뭐 경찰 가포 비상령이 전달됐는데 그 날짜일 거야. 또 외신 기자들의 신청서가 전달됐으니까 그날일 거야.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배경은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언제일 거다, 뭐 오후일 거다, 오전일 거다 이런 일종의 루머가 난무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가장 큰 이유는 그 헌법재판이라는 거는 그 일반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과 달리 선고기를 이제 그 다른 일반적인 재판 같은 경우에는 결심 공판을 하면서 몇 월 며칠에 선고하겠습니다 알려주거든요. 이제 확실성이 있는데 이제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또 평의 재판부가 작지가 않고 여러 명이 평의라는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네. 언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는 그런 특수성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언제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큰 빅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은 엄청 높고 그런 어떤 그 정보의 수요와 공급이 격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결국엔 그걸 메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이제 사설 정보지 형태로 돌거나 루머 형태로 돌거나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짐작의 짐작을 위해서 외신 기자 클럽에 뭐 언제 공고를 했느니 경찰의 가포 비상이 언제 났느니 뭐 심지어 모의고사 날짜랑도 비교해 봐서 맞춰보는 뭐 이런 경우도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헌법재판소 내부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알기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된 결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연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이고요. 탄핵에 대해서 찬성인지 반대인지 물어봤는데요. 찬성 58%, 반대 36%로 나타났습니다. 박 교수님,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대체로 지금 갤럽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한 1월 2주차부터 이번 주까지 보면 많게는 64% 탄핵 찬성, 낮게는 58%, 57% 탄핵 찬성까지 해서 대체로 비슷한 라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조사마다 조금 또 시점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대체로 유권자 10명 중에서 한 6명 가까이 또는 6명 조금 넘게는 탄핵을 계속 찬성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갤럽 기준으로 보면은 한 4명이 채 안 되는 수준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정 부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건 그 갤럽 조사 같은 데서도 보면 이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헌재의 이제 결정에 대해서 보면은 이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요 간격이 좀 있는데 한 최대 10% 작게는 한 5% 내외에서 간격이 좀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어떤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그 탄핵 반대 여론 중에 저는 좀 더 아주 강고한 층으로 보면 한 10에서 15% 정도까지는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게 된다면 그 이제 요런 이 여론이 이제 어디로 그 움직이느냐가 이제 결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근데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를 돌이켜 보면 그때는 탄핵 찬성이 상당히 압도적이었거든요. 그때도 사실 한 30% 언저리의 탄핵 반대 여론은 있었어요. 여론조사 상으로 보게 되면. 근데 당시하고 지금하고 가장 다른 건 당시는 좀 지금에 비하면 상당히 일방적 분위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탄핵을 전제로 한 얘기들이었지 탄핵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실체적인 쟁점뿐만 아니라 이 절차를 둘러싼 그 논란이 하도 좀 이어지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학 전공자들 간에도 이게 그 해석과 네. 의견이 다양했던 것을 보면 이게 이제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복잡한 사안이 됐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동수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수치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제가 따로 뭐 8년 전 내용을 굳이 다 개요를 소개해드릴 네네. 이유는 없습니다만 8년 전과 비교해 보면은 그때는 상당히 압도적이었고 찬성 여론이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 8년 전과 지금 가장 큰 차이가 이제 이 대안, 그러니까 차기 주자가 도덕적 권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여기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만 보더라도 당시에 이제 차기 어떤 대권 주자 혹은 대안으로서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굉장히 부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 국민들의 어떤 그 믿음이나 뭐 도덕성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면은 민주당 대표가 과연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통령으로서 적합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고 아까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 주셨던 오늘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이 58% 반대가 36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선 이 결과 대선 이후에 정권이 유지돼야 된다가 39% 그리고 정권 교체가 51%예요. 예. 정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 36%, 민주당 40%, 무당층이 19%인데 보면은 이제 탄핵
탄핵 반대 그리고 정권 유지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근데 이 정권이 교체되어야 된다 그리고 탄핵을 찬성해야 된다는 비율에 비해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이것만 봐도 이제 많은 국민이 특히 이제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에는 찬성하지만 그 대안으로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우식 기자 참 네. 지금 여야 정치권이 다음 주가 상당히 걱정되는 이유가 물리적 충돌이 있지 않을까. 또 이것이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 걱정인데 그런 차원에서는 승복 선언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다 승복 선언을 한 상태지만 양쪽 다 서로 인정 못하겠다 이런 또 평가 또 정쟁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지도부가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 승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니 그럼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는 의원들은 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지난번에 탄원서에 이제 서명한 의원들이 80명이 넘고 지금 릴레이 시위 동참한 의원들도 60명이 넘고 있는 상황인 건데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사실은 상당수가 이미 지금 헌법재판소의 지금 움직임에 사실상 불복하는 미리 그걸 깔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민주당은 지우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반대로 헌법재판소 관련해서 뭐 승복을 한다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민주당이 정말로 의지가 있으면 그럼 우리하고 같이 공동으로 지도부가 승복 선언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걸 민주당이 왜 안 받느냐. 그건 결국 민주당이 사법부를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인즉 다시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로 돌아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2심 선고에서 막 헌법재판소를 승복한다면 재판부를 승복한다는 거니까 2심 재판부에서 피선거과 박탈령이 나오면 항소를 포기하든가 아니면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로 연결짓기 위해서 또 지금 국민의힘께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여야 동시 승복 선언은 논의가 끝난 겁니까?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 약간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선 국민의힘의 신의를 좀 믿을 만하게 그러면 지도부가 릴레이 시위 중단을 요청을 하거나 뭔가 지금 밖에서 강성 그 이상한 좀 잘못된 발언을 하는 일부 소위 의원들에게 뭔가 제재 조치를 취하거나 이런 액션이 있어야만 동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근데 또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또 핵심 지지층의 심기를 거스를 수밖에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사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별로 의미를 전 갖기 어려운 내용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승복 선언을 하면 어떡할까 안 하면 어떡할지에 대한 뭐 사실 큰 차이가 있지 않아요. 어차피 이거 승복할 수밖에 없는 거고 8년 전에도 승복한다는 얘기를 누구도 한 사람은 없어요. 뭐 여야 대표가 뭐 국회의장하고 모여서 선언적인 그 이야기를 한 적은 있는데 그게 무슨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어떤 결정이든 윤석열 대통령의 첫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다른 그 누구보다도 네. 어떤 결정이든 윤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첫 번째로 내놓느냐가 결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사실 다른 경우들은 전부 2차적인 게 아닌가. 지금 이건 윤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택 기자, 예. 선거가 지연되다 보니까 뭐 조기 대선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차원에서 이른바 거론되고 있는 그런 잠룡들이 어떻게 행보하는지에 대한 것도 KBS 열린 토론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또 거론되는 인물들마다 태도가 다 다릅니다. 예. 상당히 좀 조용히 이렇게 정중동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국민의힘 쪽의 후보도 있고 이렇게 셈법이 달라지는 배경 아직 선거가 안 나와서 그런 거라고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어쨌든 선거가 언제 나올지 모르고 길어지면서 선거가 자칫 기각으로 나올 수도 있겠는데 기각론이 이제 각하로 바뀔 수도 있겠는데 이런 전망들이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사실 그 잠룡들이 스탠스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선거가 치러지는지 여부 그리고 치러진다면 언제까지 치러지는지 두 가지 다 깜깜이기 때문에 그 잠룡들 입장에서는 자칫 여기서 자신이 너무 강하게 행보를 하다 보면은 이제 당내 지지층에서 아니 지금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라고 지금 뭐 기원을 하는 것이냐 제사를 지내는 것이냐 이런 반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몸을 사려가면서 그러면서 좀 안전하게
뭐 대학 강연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언론 인터뷰를 한다든지 이 정도 선에서 행동을 조금 조정하면서 눈치를 좀 보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당내 경선 만약에 조기 대선을 하더라도 당내 경선에서 당원 투표가 50%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당원들 좀 신경 쓰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속 석방되고 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적인 메시지가 안 나오는 가운데도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을 의식하고 있다.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조금 전에 이 박미호 교수께서 8년 전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퍼센티지를 말씀하셔서 정확하게 결과를 하나 전달드립니다. 한국리서치가 한국일보 의뢰로 2017년 1월 15일에서 16일 유선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대해서 탄핵해야 한다 78.9%, 탄핵해서는 안 된다 15.9%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동수 대표께 여쭤보면 지금도 그러면은 이들 유력 국민의힘 보수 쪽 인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윤심이 작동하고 있고 선거가 나오고 난 이후에도 조기 대선으로 만약에 간다면 작동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도 그럴 것 같은 게요. 일단은 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 이후에는 뭐 공개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낸다든지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적은 없지만 그 전에도 보면은 뭐 체포 전국에서도 그렇고 계속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지층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심어줬었고 그래서 지금 차기 주자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탄핵이 이제 인용이 되고 그러면은 60일 이후에 이제 이내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예. 근데 지금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로 그냥 꾸려져 가지고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공약에 가까운 이런 아젠다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세월에 국민의힘은 후보들 경선 치르고 또 이제 또 만약에 후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또 이제 중도층이나 이런 사람들 상대로 공약이나 이런 걸 제시할 거냐. 너무 지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럼 경선이나 이런 걸 국민의힘에서 치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럼 친윤 세력들이 당신 그럼 후보들에게 이제 당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혹은 뭐 이후에 이제 뭐 어떤 형사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대통령이 되면 사면할 예. 거냐 마냐 이런 걸로도 이제 논쟁을 딴지를 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전반의 어떤 중도 확장이나 이런데 굉장히 큰 걸림돌로 작용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걸림돌 작동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 의견도 나오긴 합니다만 일단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 계속 선거 전이든 후든 작동하리라고 보십니까? 다르리라고 보십니까? 전혀 없을 거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어느 정도 유지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이 제가 보기엔 가장 높을 때가 아닌가. 더 이상 높아지기는 아마 어렵지 않겠나. 지금부터 이제 빠지는 쪽으로 갈 텐데 이게 얼마나 빨리 그리고 이 언제 되느냐라고 하는 게 아마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결국 핵심은 이제 그 탄핵 심판의 내용이 뭐냐가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이제 기각이나 각하의 경우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회복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예. 과연 정치적 신뢰와 권위를 확보했다라고 최소한도로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본인도 최후 변론에서 언급을 했듯이 온전하게 임기를 맞춘다는 생각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면 결국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는 하겠지만 그 시간과의 싸움에서는 좀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씩 약해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자, 다음 주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도 있습니다. 위반 혐의 2심 선고도 있습니다. 가오신 기자, 좀 다음 주 워낙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의 시선이 꽂혀 있지만 2심 선고에 대한 예상 이렇게 취재 기사가 보도가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사실 이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는 1심 때의 예상이 대체로 틀렸기 때문에 2심이 어떨지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다수 해석은
유죄가 나오긴 하겠지만 피선거권 박탈형까지는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좀 뭔가 형량에 있어서 뭐 벌금형이라고 한다면은 100만 원 미만 뭐 한 80 정도를 이제 박지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얘기한 바가 있는데 대체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 맞습니다. 또 민주당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에서 봤던 것처럼 엄정하게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또 그 후폭풍이 상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들 뭔가 입으로는 쉬쉬하면서도 내심 이제 기대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성택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그 뒤에 있게 된다면 날짜는 안 정해졌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선고 결과가 또 헌법재판소 선고에 영향 줄 가능성이 있는지 물론 뭐 없다라고 전문가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야에 또 줄 수 있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그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사실 법적 쟁점이 뭐 전혀 분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2심 선고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일부 호사가들이 내지는 정치권에서 그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는 것은 이 헌법재판이라는 것이 일종의 여론도 보지 않을 수 없는 여론적 재판의 성격도 약간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눈여겨봐야 된다. 따라서 2심 선고가 나왔을 때 여론이 어떤 쪽으로 움직일지, 지지층, 야권 지지층 결집으로 움직일지 아니면 여권 지지층 결집으로 움직일지에 따라서 탄핵 심판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또 반대 차원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엄정한 결과가 나왔을 때 내지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헌법재판관들이 오히려 좌고우면하지 않고 소신껏 결정문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이동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 결과가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당내에서는 별로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설령 2심에서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3심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있고 무엇보다 지금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장악력 자체가 워낙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비명계 주자들이 이재명 대표가 설령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치고 나갈 틈은 없어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제 헌법재판이 지금처럼 계속 지연이 되고 그러면서 또 이재명 대표가 이 어떤 3심이 임박했을 때 만약에 진짜 3심에서 유죄가 나와서 피사공고권이 박탈돼서 법적으로 못 나올 경우에 그럴 땐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전에는 뭐 지금 상황대로 그냥 쭉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내부의 동향은 그럴 것이다. 또 3심이 법적으로는 또 중요하다면 더 중요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조기 대선으로 간다면 여론이거든요. 중도층은 이재명 대표의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서 또 유권자들의 표심은 또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고민하겠죠. 아무래도 2심 선고가 어떻게 나오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이제 최종 대법원까지 대선 전에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 또 여기서 헌법 84조하고 연계돼 가지고 또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올해 잘못하면 대선 2번 할 수 있다는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 소리가 있는 것처럼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만은 이게 지금 모든 게 지금 사법부에 지금 달려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중도층도 상당히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근본적인 이 불신과 회의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면 지금 여론에서는 압도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우위에 있는 분위기이긴 하겠지만 이것이 이제 과연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강훈 기자. 네. 26일 워낙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선고가 안 나온 상황이라서 비명계가 잔뜩 또 결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썬소리를 내왔던 당내 인사들이죠.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가 발의되니까 김부겸 전 총리가 일단 썬소리를 냈어요. 또 이전에 이낙연 전 총리가 후보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26일 선고 결과에 따라서 비명계의 동향이 두드러지게 더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만약에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피선거권 박탈형 정도의 형량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이 흔들리진 않겠지만 비명계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뭔가 대안을 요구하고 본인들이 대안으로서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은 요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통합 행보를 보였고
비명계 인사들은 조금 이제 거리두기를 하면서 차별화에 나서는 모습이었다가 지난번 이제 그 유튜브 발언으로 좀 뭔가 굉장히 당내 갈등이 불거질 뻔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가 되면서 다시 민주당이 결집하는 모양새가 된 거잖아요. 이런 외부 변수가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비명계 입장에서는 당장 치러질 경선에서 우리들이 승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차기를 생각해서라도 이번에 뭔가 존재감을 보여줘야 하는 단계인 거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 선거가 좋지 않게 나온다고 한다면 분명히 비명계에서는 상당히 강도 높은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메시지 나오겠지만 뭐 특별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기는 명분상 우위에 설 수는 있겠지만 세력 관계나 정치적 힘의 차원에서 보면 사실 그렇게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되고 특히 또 아마 친명계 입장에서 일단 이재명 대표로 끝까지 간다는 게 아마 가장 우선순위에 있지 않나 싶은데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친명계 내 플랜 B, 플랜 C가 우선이지 비명계까지 갈 기회는 없지 않는 게 현실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두 분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만약에 이제 2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게 오히려 저는 그 민주당 지지층을 더욱더 강하게 결집하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과거에 조국 사태 때도 그랬던 것처럼 뭔가 이제 당내의 유력 주자 혹은 이제 네. 뭐 이런 아이콘 같은 존재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이렇게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일었고 거기서 오히려 반대 목소리나 비판 목소리 내는 분들이 되게 위기를 겪은 경험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더 똘똘 뭉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비명계가 목소리 낼 수 있는 여지는 더 좁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승택 기자 이거 하나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여사 의혹 예. 상설 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 이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상설 특검은. 예. 이건 어떤 내용이고 이것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어떤 전략을 두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우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그 이번에 어제 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상설 특검 내용은 김건희 여사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이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그리고 이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이제 수사 내용으로 담고 있고요. 네. 이건 특징이 이제 그 일반 특검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거부권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이건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는 상설 특검 법에다가 내용을 태우는 형식이기 때문에 뭐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은 없습니다. 대신에 일반 특검에 비해서 좀 규모가 좀 작은데요. 파견 검사 5명 이내,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은 30명 이내로 제한하고 수사 기간도 최대 60 플러스 30일에서 총 90일 정도까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민주당이 추진했었던 별도의 법을 통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비 기간 내지 규모가 상당히 작은 점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부권 행사할 수는 없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이콧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 정보 전달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 26분 경남 산청군 시천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계속 확대되면서 오후 6시 40분 산림당국이 가장 높은 대응 단계인 산불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활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산불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고 산림청은 오늘 밤 내내 진화 인력이 산불을 따라다니며 화산 확대를 저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화하는 분들도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산불이 빠르게 진화돼 더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